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 영상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 요 시집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의 시인 최지은 시인을 우리 젊은 시인을 찾아서 꼭지에 모셔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잠깐 저희 시청자들한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켜서 하는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시 쓰고 있는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최지은 시인 프로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그 창비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데뷔하셨고요. 요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가 최지은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에 나왔고요. 사실 최지은 시인을 저희가 미리 섭외를 일찍 해놓고 이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해외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무슨 일로 다녀오신 거예요? 네, 파리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여행 겸 실은 제가 에세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업들이 좀 있는데 그 에세이 작업들 중에 하나의 소재가 오기스트 로댕 조각하는 그에 대한 글을 좀 쓰고 있었어요. 물론 잠깐 다녀와서 그의 작품을 보고 글을 쓰고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 글을 쓸수록 좀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가서 그의 작품을 좀 보고 싶다. 이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틈을 타서 잠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예전에 이제 문장의 소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강보원 시인하고 같이 나왔는데 강보원 시인이 문장이 되게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탄탄한 문장으로 시 문장도 이렇게 탄탄한데 산문은 얼마나 또 멋질까 기대도 하게 되네요.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장의 소리, 그러니까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의 작가로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진행자가 이영주 시인인데 작가로 일하고 계세요.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렇게 구성 작가로 섭외가 왔을 때에서 조금 새로웠고요. 네, 감사했고 또 다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저희도 방송을 뭐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인들 또 소설 쓰시는 문학하시는 여러 부류 장르에 계신 분들 만나고 또 책도 조금 더 열심히 읽게 되고요. 네, 그런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영주 시인이 잘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농담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일 말고 다른 이제 아. 생활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회사를 그만둔 지는 이제 조금 되었고요. 어떤 회사 다니셨는지. 출판사에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문학과 관련된 편집은 아니었고 저는 성인 단행본, 외국어 관련된 책을 만드는 일을 했었었고요. 교과서 이런 학습 위주로. 지금은 그래서 시, 산문, 글 쓰는 거랑 요즘에는 창작 강의 하고 또 문장의 소리 성작가 하고 있어요. 저도 강의가 주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 쓰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데 거기 강의를 하면 거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러시군요. 자, 이제 그 최지은 시인의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 요 시집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시집에 수록된 시 한 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시켜서 하는 TV에서 제 시집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재밌게 잘 봤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때 소개해 주셨던 시 중에 하나가 부고라는 시였어요.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도 너무 좋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 시를 또 여기 제가 다시 와서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조금 길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부고. 맑고 약간 더운 바람이 부는 일요일의 정오. 삶은 감자가 식어가는 여름이고 돌아가는 선풍기에 안방문에 늘어뜨린 발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너는 거실에서 마른 수건을 개다 말고 한쪽 팔을 구부려 옆으로 눕는다. 수건에서 맡기 좋은 풀냄새가
방바닥은 숲의 언저리처럼 서늘해서 어느새 숲을 기웃거리기까지 하고 가느다란 비가 내린다. 직박구리 작은 머리 작은 부리가 보이고 직박구리 너는 말하고 듣는 귀가 없고 직박구리 직박구리 눈이 마주치고 멀어지지 않는다. 너는 손을 내밀어 새를 불러앉히고 살갗에 뭔가 스칠 때마다 조금 뜨겁고 조금 가렵고 겨우 두어 걸음을 걷는 동안 숲이 좁아지고 물이 흐르고 물가에 놓인 작은 베개. 너는 꿈속에서 다른 꿈을 부르려고 베개 위에 머리를 누이고 태아처럼 웅크린다. 한쪽 귀가 물에 잠길 때 저게 직박구리야. 아는 목소리가 들리고 멀리 허공에선 아주 큰 독수리, 흰 꼬리수리, 헛간문이 날아오는 것처럼 아주 큰 독수리 날아들고 있다. 너는 어째서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깨달았을 땐 너무 깊은 꿈속이라 움직일 수가 없다. 달려드는 흰 꼬리수리를 바라보면서 저게 직박구리야. 계속 중얼거리는 목소리. 아직 도착하지 않은 흰 꼬리수리. 금방이라도 너를 낚아챌 듯 날고 있다. 저게 직박구리야. 눈을 뜬다. 깨고 나서야 어린 너에게 새 이름을 가르쳐 주던 그 목소리를 알아채고 목덜미와 겨드랑이에 살짝 땀이 나고 열띤 두 뺨이 붉어져서 흰 꼬리수리 아직도 너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물 한 잔을 따르며 생각한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지 6달이 지나고 있었다. 보릿물에 떠다니는 찌꺼기를 건지려고 손가락으로 건드릴 때 물고기처럼 달아나 잡히지 않았다. 숲과 삶은 감자와 보리물, 수건의 여름 속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두드러기가 손등 위로 번지고 있을 때였다. 두드러기, 두드러기, 두드러기. 소리 없이 살결 위를 지나가는 이 꿈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두드러기, 두드러기. 전화벨이 계속 울린다. 너는 잠든 것처럼 멈춰서서 오래도록 듣고 있었다. 여름이 식어가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그 일상에 놓여진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긴장들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펼쳐지고, 그리고 어떤 시간들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부고라는 시를 저도 시집을 읽을 때 표시를 하고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집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질문들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텐데 시집 제목에 대해서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제목 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봄과 어떤 시간에 대한 정서를 슬슬쩍 건드리면서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런 감정을 품은 적 있어 라고 그런 어떤 잊혀졌던 감각?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이 시집에 독자들을 확 끌어들이는 듯한 그런 마력이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 닫기라는 시에 나오는 네. 이 구절을 굳이 시집 제목으로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잠깐 그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제가 이 시집을 이렇게 준비하고
출판사 선생님들하고 원고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럴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이 시집 원고를 한번 먼저 이렇게 봐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의견을 주시면서 조금 짧은 호흡의 시도 중간중간 넣어서 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운동성과 에너지를 조금 더 독자들이 호흡할 수 있게끔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화를 이렇게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고 짧고의 기준이 뭘까? 길고 짧은 것의 기준을 누가 정할까라는 그러니까 선배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이런 것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반감이 아니고 그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네, 창작자로서 네, 맞아요. 내가 나의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저에게는 필요했던 질문을 선배께서 제게 다른 방식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왜 그렇다면 비교적 긴 호흡의 시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걸까라는 제 안의 필연성을 제가 그제서야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시를 다시 읽다 보니까 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가 그렇진 않지만 이 시집에서 이 시적 화자들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을 소환하기 위해서 꿈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뭔가 꿈과 현실과 환상을 정말 어떤 경계 없이 이렇게 뒤흔드는 그것을 직접 주체적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 시적 화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그제서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리고 어떤 시간이 너무 재밌으면 그 시간이 진짜 이렇게 정말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런 경험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제 스스로 그렇다면 이 화자에게는 이 시가 아무리 길어도 짧을 수 있겠구나.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너무나 안타깝게 짧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좀 필연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다시 창문닫기라는 시는 조금 더 시적 화자와 좀 가깝게 쓴 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가 긴 시 전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도 긴 시가 많고 또 다른 시집에서 긴 시를 제법 이렇게 잘 읽어내는 편인데 최지은 시인의 시를 읽을 때 길다는 느낌 사실 못 받았어요. 진짜로 이거는. 감사해요. 예, 진짜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후루룩 읽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원래는 자세하게 꼼꼼하게 노트에 이제 메모를 하거든요. 네네. 그걸 못했어요. 너무 그냥 후루룩 읽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수업하려고 불이 나게 막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너무 예. 감사해요. 그런 제목에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진짜 제목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잘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집 제목에 봄밤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이 시집을 쭉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만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시가 또 두 편이나 있고 그 밖에 여러 편에서 이제 여름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시인한테 봄과 여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예. 이 또한 시집을 엮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맞아 모를 수 있어요. 쓸 때는 여름의 정서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다고라는 거를 저는 왜 저만 몰랐을까요? 원래 본인은 잘 몰라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여름을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여름 좋아한다는 말 안 하려고 이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름을 좋아했고 그리고 자라오면서 제가 여름에 대한 인상이 저에게 이미지로 오래 있었던 것들이 어떤 정말 폭염의 여름이든 아니면 긴 장마의 여름, 폭우가 아주 길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시간이든 그리고 뭔가 무서울 정도로 생장하는 것을 지독하게 관찰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정말 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생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세계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적 화자의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제가 생각하는 여름은 굉장히 그렇게 다질적이었어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여름이 사실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름이라는 청춘의 열, 태양 가득히 뭐 이런 느낌.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전 여름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정말 무섭게 생장하는 이파리들.
네네. 예, 그리고 사실 그 뭐 시골의 빈집 같은데 가보시면요, 그 마당에 정말 풀이 무섭게 우묵하게 자라는 그쵸. 것도 여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도 여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최지인 시인 시집을 읽어나가면서 여름이 대낮, 더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홀로 걷는 여름, 또 삶 그 자체 또는 백일몽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꿈 얘기도 하셨지만 백일몽 하니까 떠오르는 게 꿈하고 잠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네. 아까 이제 시적 화자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 꿈, 잠 이미지가 자주 어떤 실제 현실과 이렇게 전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몽사몽인데 이게 현실인지 이게 꿈인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상한 시간, 공간 이런 그 감각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잠, 꿈은 자주 물 이미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지금 현실의 부재한 자를 만나는 어떤 시공간,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도 없어지고 또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상한,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공간들이 탄생을 하는데, 이렇게 잠과 꿈이 자주 등장해서 실제의 현실과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뭐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인데 주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화자가 주체적으로 그 꿈을 만들고 그 꿈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 공간이죠. 사실 꿈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공간이죠. 네, 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고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 강렬해서 그 그리움이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이랄까? 너무 멋있다. 네, 근데 이 시집을 이렇게 우리 편집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도자료도 정리해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서머리가 되잖아요. 이 시집은 어떤 시집이에요? 라는 거에서 상실이라는 단어를 획득해서 소개해 주셨었어요. 저는 그 상실이라는 단어를 좀 저로서는 또 좀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이 시집 속의 시적 화자들은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또 상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홀로 걷는 여름처럼 아주 아득한 거리를 그 상태로 그냥 지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사실 여리다고도 할 수 없고 마냥 약하거나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강인함이 저에게는 이 시적 화자들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저에게는 그것이 더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인하게 그것을 뭐 극복? 이런 것이 아니고 상실이라는 것은 이제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어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아는 채로 좀 아득하지만 그럼에도 또 홀로 계속 걸어가는 자기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더 사랑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못했던 말을 또 한 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상실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또 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저에게 그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하나의 화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나고 나면 이 화자를 보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닮아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고, 그 심정 알아요. 그래서 화자를 사는 거죠. 한동안. 정말 감히 그렇게 말해도 될까 싶은데 사실은 정말 저에게 그런 간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자를 또 한 번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조금 변주되고 조금 반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더 이야기 서사적으로 읽어갈 수도 있는, 독자들에게 그런 혼란을 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혼란은 어차피 혼란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잠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동적 행위로서 시에 불러들여지기는 굉장히 힘든데, 최신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 이게 또 차별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상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시적 화자는 크게 못 봤던 것 같은데, 그쵸? 대체로 수동적이거나 굉장히 피동적인 상태에서, 물론 그것도 그런 태도도 능동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실제 행위로서 뭔가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남다른 지점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지금 말씀하실 때 되게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시적 화자들 거기에 대한 애정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 시집을 읽으면 되게 가족사인 듯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가족사의 퍼즐을 이제 이 시집들을 뒤져가면서 맞춰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인 자신이 화자와 동일시된 게 아니라 화자를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나한테 받아들여서 그 화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인들이 시집을 내면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독자들 있잖아요. 많죠. 시적 화자하고 시인을 동일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지은 시인의 시집은 대부분 아까 부고는 이제 2인칭으로 지명하면서 쓰여졌지만 이 대부분의 시는 1인칭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자의 어떤 삶을 받아들여서 1인칭으로 쓴다는 거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이라기보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든 그 이상하게 근데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그 시를 쓰는 동안에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그때 제 모습을 저는 볼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상하게 왜 그때의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이제 와서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저도 약간 그 부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네. 있거든요. 뭔가 내 몸에서 누가 쑥 빠져나와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근데 그게 기억이 시를 쓰던 그 모니터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시간이 네. 그것을 쓰고 있었던 또 저의 모습이 또 다른 기억으로 저에게 지금 시집을 남아지게 됐어요. 근데 그건 아마 시를 쓰면서 정말 이 시적 화자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아주 제가 가깝게 경험할 수밖에 네. 없었던 이야기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혀 저와 무관하고 사실 제 주변에도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왜곡 혹은 그렇게 변형해서 어떤 캐릭터가 가족의 네. 하나의 캐릭터를 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던 욕구가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들여다볼 저의 어떤 마음인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을 왜 내가 이렇게밖에 그리고 싶지 않았을까? 이것도 저에게는 좀 중요한 그 캐릭터에 대한 중요한 만남이 있고 근데 뭐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뭔가 중요한 것이 네.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의 것도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더 정확히는 내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주변을 좀 둘러보면 아주 나만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은 또 조금 그렇죠. 드는 네, 시에서는 다 그래요. 네. 특수한 경험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되게 나만의 일반화되잖아요. 것이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사실 제일 정확한 말일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루는, 그러니까 뭐 시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배경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외람되지만 반드시 왜곡 변형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적 어떤 현실이 되면서 그것은 반드시 왜곡이나 변형이나 또 변주나 또 과장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아주 특수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막상 이제 시로 써놓고 나면 별로 그렇게 특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화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너무 싫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자가 좀 센 편이어가지고 센 화자를 이렇게 며칠 동안 센 화자로 살아보면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어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최지은 시인의 화자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슬픔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뭔가 손 내밀고 싶지만 또 혼자 꿋꿋이 가기도 하는 그런 화자들이어서 이야기 속에서 나는 태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 최지은이라는 시인은 태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집을 다 읽고 나면 맨 첫 시로 돌아가게 돼요. 폭염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가 아주 짧아서 제가 좀 이상한 목소리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폭염. 약속은 잊은 채 거실에 누워있는 일요일 오후 거북이 한 마리 발목을 스치고 검은 머리칼 사이로 숨어든다.
가끔씩 새우가 튀어오르기도 하는 여름날의 투명한 꽃병. 반만 열린 창밖에서 하얀 올빼미 때 하염없이 날아들 때 내 머릿속 가득 지저대는 내가 잃어버린 개들. 예, 뭐 이런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시를 뒤늦게 읽게 되더라고요. 다시. 왜냐하면 시집을 마치 예비하고 있는 듯한 어떤 첫 번째 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도 있죠. 여기 개도 있죠. 내 머릿속에 가득 지저대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죠. 이 시에도 이제 개가 등장을 하는데 시집을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네. 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부재한 아버지의 상관물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자신의 감정의 어떤 상관물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변주되는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개가 자주 시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제가 개와 함께 살고 있고요. 아, 네네. 네. 역시. 개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물론이죠. 네. 개, 검은 개, 흰 개와 실제 살고 있고요. 아, 진짜?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개와 네. 함께 살고 있는데 제 작업을 보통 뭐 작업실에서 할 때도 있지만 집에서 하다 보면 항상 개가 제 발밑에서 그렇죠. 저 뒤에서 네. 이렇게 톡톡톡톡 네. 걸어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 작업을 네.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개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개만큼 정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관물이 더 적합한 것을 찾지 네. 못해서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에게 좀 이 개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또 특별했던 개인적인 어. 이유들도 있었어요. 어떤.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시절에 이 두 강아지를 만나게 됐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이제 데려와서 키운다라고 말했던 건 정말 한두 달이었던 것 같고 아, 그 네. 이후로는 오히려 저를 키우는 그렇죠. 존재로 네. 네, 서로 네. 그렇게 지켜줬던 관계여서 어떤 식으로든 이 개 얘기를 혹은 개에 대한 애정이 자꾸 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는 일단 주인을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네. 자, 시집을 내신 지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요즘 시 쓰는 건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요. 여전히 너무 어렵고 네. 더욱이 벌써 좀 성급한 욕심일 순 있는데 다음 세계를 어떻게 네. 꾸려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다 네. 당연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전혀 모르는 길을 또다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여전히 헤매고 있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말을 했는데 네. 첫 시집의 언어들과 차별화된 지점이 있으신가요? 예,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스스로도? 근데 약간 의식적으로 예. 첫 시집에서 일단 설정된 것이 또 누군가와의 이별, 네. 상실이었다면 네. 지금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조금 더 사랑의 언어로 조금 더 이 힘을 더 이렇게 키워보면 어떨까. 사랑의 언어이긴 하지만 좀 슬픔에 가까운 슬픔의 비중이 조금 더 있는 사랑의 언어라면 지금의 시의 화자들은 조금 더 사랑에 강인한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별이나 지금 눈에 볼 수 없음, 지금 헤어졌음 이런 것에 굴종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사랑을 지속해 나가는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기대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쓰기 할 때 그러니까 루틴 같은 게 있어요? 루틴 없어요. 아.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니면서 시쓰기를 네네. 시작해가지고 네네. 저는 이렇게 사실 시를 쓴 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좀 다짐했던 게 루틴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갇혀요. 네, 루틴에 맞아요. 갇혀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원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하고 그 대신에 그래서 좀 수정하는 과정들이 좀 괴롭기는 해도 일단 그것을 좀 처음에 좀 이렇게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다짐했. 저는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정해둔 루틴은 없지만 네네. 일단 어떤 일정한 시간이 아. 나한테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쵸. 어떤 버릇이 생겨가지고. 근데 네네. 저도 네. 예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제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어하고 맞아요. 너무 하기 싫다. 누구나 비슷하구나. 네, 너무 하기 싫어서 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언어가 결정적으로 등장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직 여기서 뭔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시집에도 이제 여러 명의 시인들, 작가들의 레퍼런스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혹시 영향받은 작가나 좋아했던 시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을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시를 얼마 써보지도 않았는데 영향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뭐 어려서 이렇게 시를 시작한 게 우리 지금도 어리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에게 그런 책을 선물해 줄 정도로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책을 선물해 줄 정도로 좀 불안을 이렇게 좀 내려놔라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래서 시를 실제로 쓸 때 이렇게 시집을 참고하거나 이런 것들 일부러 조금 피하고 저는 소설을 좀 많이 저도 그래요. 네. 저는 후배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지금도 약간 영향받을 거 네네. 후배들의 언어에 영향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읽어요. 시 쓸 때는 시집을 안 읽고 두려운 마음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의식 중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물론 뭐 시집보다는 저는 소설을 읽는 게 시에 더 도움이 막상 쓰기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헤르타 밀러의 소설을 너무 밀라고. 좋아하는데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진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정말 무드가 있어요. 그의 문장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이라는 개념? 그 시공간의 무드를 정말 독자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거를 좀 잘 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건 성공한 것 같은데? 시 말고 또 네. 좋아하는 건요? 좋아하는 거 인가에게 그 로댕의 조각 뭐 이런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찾아가서 보고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꼭 여행을 다녀오면 저는 여행을 가면 좀 더 압축적으로 그렇겠죠. 전시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또 좀 쓸 때 다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시집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텀을 좀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 약속한 날짜들이 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늦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변화를 갖게 됐어요. 너무 그렇게 늦게 또 완벽하게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말고 지금의 내 상태를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요.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그 출간을 앞두고는 불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물론 저는 좀 많이 길어지지만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는 고정 질문이 있어요. 최지은에게 전주란? 정말? 전주란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은 도시? 왜요? 제가 실제로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의 시간이라는 게 사실 다 잘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미성년이라는 것이. 근데 저는 전주에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이 저를 좀 주저앉히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냥 어른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더 나아갈 수 있게 스스로 이끌 수 있고 이런 힘들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아픈 얘기긴 한데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그 시기에 좀 진하게 있었었고 그래서 그 좋은 기억들도 너무 많고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학교도 너무 예쁘고 막 이래서 다시 가고 싶은데 약간 두려워요. 그 도시에 다시 간다는. 아니 제가 이런 상처를 건드리려고 아니에요. 질문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처라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깊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냥 솔직한 누구에게나 그런
그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지금 제가 에세이 작업을 네. 좀 하고 있는데 그 로댕 작업 말고도 또 다른 에세이를 좀 작업하고 있는 아 게 그래요? 있어요. 네. 그것도 좀 두려워가지고 시작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두려움들을 좀 네. 내려놓고 해보려고 하는 네. 변화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루지 않고 해 나가려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강의든 수업이든 소소한 북클럽이든 네, 독자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게 네, 있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해야지.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 아이고,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네. 있어요. 오늘 출연한 소감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여기 오는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실 비가 왔거든요. 맞아요. 오늘 촬영하는 날 비가 왔는데 지금 굉장히 해가 좋고 맑게 개이고 해서 마음도 괜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는 길도 또 여기 네. 공간이 굉장히 근사해요. 네. 지금 카메라가 있는 뒤로는 더 많은 카메라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날씨에 선생님과 이렇게 시 얘기를 그것도 제가 쓴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애정으로 읽어줬다는 것을 또 제가 올해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서요. 아이고 감사하죠. 제가 감사드리죠. 아니요. 진짜 오래 우리가 기다린 만큼 시는 이렇게 기다려온 적이 없거든요. 오래 기다린 만큼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최지은 시인의 팬으로서 최지은 시인의 시를 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산문집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